설마 저걸 그냥 둔다고? 프랑스에서라면 절대 용납되지 않을 장면. 하지만 한국의 시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들만 있었죠. 현장을 직접 본 프랑스 여성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날 촬영한 영상은 SNS를 통해 퍼졌고 단 3일 만에 수천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과연 그녀를 얼어붙게 만든 그 장면, 무엇이었을까요?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저는 너무 깊게 자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제 몸 전체를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침대에서 몸을 돌리며 알람 시계의 밝은 초록색 숫자들을 눈을 찡그리며 바라봤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미친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걸까요? 여보세요? 잠에 취한 채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제 딸 엘로이즈였어요. 하지만 뭔가 아주 잘못되었었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집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엘로이즈, 무슨 일이야? 괜찮아? 저 너무 아파요. 엄마, 정말 끔찍하게 아프고 너무 무서워요. 제 20살 딸이 지구 반대편인 한국 서울에서 전화로 울고 있었어요. 너무 빨리 침대에서 뛰어나왔는데 맨발이 차가운 나무 바닥에 큰 소리를 내며 닿았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도우러 갈게. 지금 당장 갈게.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프랑스는 한밤중이었어요. 한국은 바다와 대륙을 건너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잠옷 차림으로 오래된 컴퓨터로 달려가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최대한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서울행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계속 오타를 내고 있었어요. 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항공편은 이틀 후였어요. 이틀. 딸이 지금 당장 저를 필요로 하는데 이틀은 2년 같았어요. 항공편을 찾았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차분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엘로이즈에게 말했어요. 이틀 후에 거기 도착할게. 이틀요? 작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길게 느껴져요. 엄마. 알아. 하지만 엄마가 갈 거라고 약속해. 더 아프면 전화해. 알았지? 밤낮 상관없이 언제든지 전화해. 전화를 끊은 후에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아직 완전히 어둡고 해가 뜨기까지 몇 시간이나 남았는데도 커피를 끓였어요. 제 머릿속은 사라지지 않는 무서운 생각들로 빙빙 돌고 있었어요. 엘로이즈가 정말 아픈 걸까요? 혼자서 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도와줄 가족도 없이 아프고 무서워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 같았어요. 제 딸이 멀리서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저는 평생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멀리 있고 사람들이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언어를 말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나 감사합니다도 말할 수 없었어요. 거기 가서 뭘 해야 할까요? 걱정에 찬 마음으로 한국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살고 있는 조용한 프랑스 생활과는 아주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언어를 못하는 저 같은 외국인에게 불친절할지도 몰라요. 아마도 음식이 너무 맵거나 제 프랑스 입맛에는 너무 이상할지도 몰라요. 아마도 서울에서 길을 잃고 딸을 찾지 못할지도 몰라요. 어둡고 텅 빈 거리를 바라보며 부엌 창문에 서서 내가 대체 뭘 하려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전화에서 들었던 엘로이즈의 무섭고 우는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제 모든 걱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저희 소중한 딸이고 저를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해결하면 되었어요. 사랑은 무서워도 용감하게 만들어줘요. 다음 이틀 동안 제 큰 모험을 위해 준비했어요. 인터넷에서 서울 지도를 출력했어요. 한국어 거리 이름은 하나도 읽을 수 없었지만요. 엘로이즈의 아파트 주소를 영어와 저에게는 작은 그림처럼 보이는 한국어 기호로 적어두었어요. 웹사이트에서 한국어 단어 몇 개를 배우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발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말하려고 할 때마다 기침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긴 이틀 동안 몇 시간마다 엘로이즈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때로는 조금 나아 보였고 때로는 더 안 좋아 보였어요. 전화를 통해 손을 뻗어 큰 포옹을 해주고 모든 아픔을 없애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비행기를 탈 아침이 왔어요. 동시에 긴장되고 흥미롭고 무서웠어요. 혼자서 이렇게 멀리 여행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작은 창문 밖에 푹신한 하얀 구름들을 바라보며 큰 비행기에 앉아서 한국아, 내가 간다. 자기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걱정 많은 프랑스 엄마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길 바라라고 속삭였어요. 한국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교훈을 가르쳐 줄 거라는 건 거의 몰랐어요.
비행기에서 12시간을 보내는 것은 12년 같았어요. 오직 엘로이즈와 그 아이가 정말 괜찮은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서울에서 무거운 가방을 끌고 비행기에서 비틀거리며 내렸을 때 피곤한 것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공항이 정말 엄청나게 컸어요. 제가 평생 본 건물 중에서 가장 큰 곳이었어요. 입을 벌린 채 서서 하늘까지 뻗어 있는 것 같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완전히 깨끗했어요. 마치 누군가 마법의 천으로 모든 표면을 방금 닦아놓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혼란스럽고 무서운 부분은 모든 표지판들이었어요. 정말 모든 곳에 있었어요. 천장에 걸려 있고, 벽에 붙어 있고, 기둥에 서 있었는데, 표지판이 저에게는 작은 그림처럼 보이는 이상한 한국 글자들로 덮여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지붕이 있는 작은 집 같았고, 다른 것들은 체조하는 막대기 인형 같았으며, 또 어떤 것들은 다른 행성의 신비한 기호 같았어요. 이곳에서 어떻게 뭔가를 찾지? 하며 생각했는데, 심장이 공황 상태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출구를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엘로이즈를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거대한 건물에서 영원히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사람들 틈을 헤치며 가방을 끌 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어를 말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음악 같았지만 단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꿈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을 때 순수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싶게 만드는 것을 봤어요. 거기 금속 울타리 뒤에 서서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고 있는 제 아름다운 딸 엘로이즈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서 본 것 중 가장 크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양팔로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정말 지구 반대편까지 저를 보러 와주셨네요. 그 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꽉 찬 포옹으로 저를 안았어요. 무거운 가방을 반짝이는 공항 바닥에 그냥 떨어뜨리고 온 힘을 다해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물론 왔지. 내 사랑스러운 아이야. 기분이 나아졌어? 아직도 아프니? 즉시 손을 그 아이의 이마에 대어 열을 확인했어요. 지금 훨씬 나아졌어요. 엄마, 웃으면서 제 걱정에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생긴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큰 한국어 시험 때문에 너무 엄청나게 긴장해서 배가 정말 아팠고 끔찍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놀라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마치 누군가 제 가슴에서 거대한 바위를 들어 올린 것 같았어요. 건강하고 웃고 있고 안전하고 바로 제 팔 안에 있었어요. 그 단순하고 놀라운 사실 외에는 온 세상에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 아이의 아름다운 얼굴을 제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내가 필요하다면 달까지라도 날아갈 거야. 엘로이즈가 혼란스러운 공항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줬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길을 잃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모든 것이 제가 살던 조용한 프랑스 생활과 너무 달라 보였어요.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대신 차분하고 정돈된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소리 지르는 대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침내 서울로 데려다 줄 기차에 탔을 때 모든 것이 얼마나 완전히 깨끗한지 믿을 수 없었어요.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아마 그 위에서 저녁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심지어 창문들도 수정처럼 맑고 반짝였어요. 이 기차가 실제로 프랑스 집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보다도 더 좋네. 놀라며 엘로이즈에게 속삭였어요. 그 아이가 멋진 비밀이라도 가진 것처럼 킥킥 웃었어요. 서울을 더 보시면 엄마가 정말 놀라실 거예요. 다음 나흘 동안 엘로이즈가 저를 그 아이가 선택한 도시 곳곳으로 모험을 데려갔어요. 완전히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는 탐험가가 된 것 같았어요. 건물들이 너무 엄청나게 높아서 위의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어떻게든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안무된 춤처럼 함께 움직였고 서로 부딪히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제가 명백히 혼란스러운 외국인 관광객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도움이 되었는가였어요. 한국어로 두 단어만 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발음은 정말 끔찍했어요. 하지만 제가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워 보일 때마다 그런 일이 5분마다 한 번씩 일어났는데 무작위에 낯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도우려고 했어요.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한 노인이 제가 길모퉁이에 서서 지도를 보며 좌절로 머리를 흔드는 것을 봤어요. 영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저는 한국어를 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든 제가 화장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실제로 저와 함께 4개의 도시 블록을 걸으며
길을 따라 흥미로운 광경들을 가리켜 주면서 제가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도착했을 때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고 저도 인사했으며 우리 둘 다 언어를 공유하지 않고도 어떻게 소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웃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친절하고 도움이 돼요. 발음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좋아하게 된 음식들로 저녁을 먹으며 엘로이즈에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게 제가 여기 사는 것을 사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놀랍도록 친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너무 많은 새로운 것들에 혼란스럽고 압도되었어요. 음식은 제가 경험해본 것과 완전히 다른 냄새가 났어요. 어떤 요리들은 밝은 빨간색이었고 제 입에 불을 지를 것 같았으며 다른 것들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비한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모든 표지판의 글자들은 여전히 제가 읽을 수 있는 실제 단어가 아닌 아름답고 신비한 예술작품처럼 보였어요. 물 한 병을 사는 것 같은 간단한 일조차 복잡하고 도전적으로 느껴졌어요. 라벨이나 설명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함께한 넷째 날, 이 이상한 새로운 세계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엘로이즈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하는 말을 했어요. 엄마, 내일 서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목소리에 춤추는 흥분과 함께 발표했어요. 즉시 흥미진진해졌고 모든 멋진 가능성들을 상상했어요. 오, 그거 정말 멋질 것 같아. 값진 예술품들로 가득한 유명한 박물관 중 하나야? 아니면 여행책에서 본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그 멋진 고대 궁궐 중 하나야? 엘로이즈가 7살이었을 때 어른들이 아직 모르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을 때 가지던 것과 같은 신비롭고 장난스러운 반짝임을 눈에 띄었어요.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어요. 아니요. 시장이에요. 시장? 마치 신 레몬을 깨문 것 같은 얼굴을 만들었어요. 프랑스에서 시장들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붐비는 곳들이었어요. 오래된 생선 냄새가 나고 바닥에 의심스러운 물웅덩이가 있었죠. 상인들이 시든 채소를 사라며 공격적으로 소리칠 것이고 아무도 제 지갑을 훔치지 않도록 꽉 쥐고 있어야 했어요. 이 아름답고 현대적인 도시에서 왜 그런 곳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일까? 엘로이즈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 그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저를 믿어보세요. 엄마, 약속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아침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옳았는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엘로이즈가 제 손을 꼭 잡고는 활짝 웃으며 말했죠. 준비됐어요. 엄마? 뭘 준비했다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서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남대문 시장.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툭, 골목을 하나 돌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이건 거짓말이겠지. 제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죠. 눈앞엔 색깔, 냄새, 소리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건 바로 과일이었습니다. 그냥 과일이 아니었어요. 마법 같은 과일이었죠. 핑퐁공만큼 큰 딸기들은 빨갛고 윤기가 자르르 돌았고 태양빛 아래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자줏빛 포도, 둥글고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배, 보물처럼 높이 쌓여있는 망고와 파인애플까지. 프랑스에서는 이런 과일을 쉽게 볼 수 없었어요. 이런 과일은 보통 유리 진열장 안에 들어있었고 직원에게 부탁해야만 장갑을 끼고 꺼내줬었죠. 그리고 가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요. 그 과일들이 그냥 밖에 놓여 있었어요. 유리도 없고 직원도 없고 누구나 만질 수 있었고 냄새도 맡을 수 있었고 심지어 맛까지 볼 수 있었어요. 엘로이즈, 제가 작게 속삭였어요.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쩌지? 그냥 지켜보세요. 엄마, 엘로이즈는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웃었죠. 우리는 계속 걸어갔어요. 5살쯤 돼 보이는 작은 남자아이가 포도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멈췄죠. 아이고, 이제 혼나겠네.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혼나긴커녕 과일 가게 주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포도를 더 주는 거예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믿을 수 없었죠. 근처에 있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먹어보고 사세요. 한글과 영어로 함께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과일을 직접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고개를 돌려가며 가장 좋은 걸 고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누군가를 감시하는 눈빛도 없었어요. CCTV도 안 보였고 감시하는 직원도 없었어요. 그저 신뢰만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돼.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프랑스였다면 만지지 마세요. 라고 굵고 큰 글씨로 적혀 있었을 텐데, 그때 제 생각을 깨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믿을 때 아니에요. 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말했죠. 뒤를 돌아보니 금발의 짧은 머리를 한 키 큰 여성이 찡그린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전 베르타예요. 그녀는 뻣뻣하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엘로이즈랑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공손히 인사했어요. 베르타는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인상을 쓰며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위생을 몰라요. 이 과일들 세균 투성이일걸요. 독일이라면 이런 음식 절대 이렇게 안 팔죠. 여긴 아직 가난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제게 찬물처럼 들이부어졌어요. 다시 과일을 보니 너무 아름다워 보였지만 정말 더러운 걸까요? 위험한 걸까요? 저 혹시 겉모습에 속은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섞였죠. 베르타의 말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어요. 과일 장수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고 포도를 먹던 소년의 웃음, 사람들이 함께 웃고 나누고 맛보며 행복해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무도 아파 보이지 않았고 아무도 겁내지 않았어요. 다들 친절했어요. 제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음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숨기려는 게 전혀 없었죠. 머릿속 생각은 멈출 줄 몰랐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결국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제가 입을 열어 말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느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내일 저는 다시 시장에 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그 과일을 먹어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말 일찍 일어났어요. 혼자서 다시 시장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보고 싶었어요. 서울의 아침은 시원했고 거리도 조용했어요. 시장에 도착했을 땐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어제 봤던 그 과일 장수는 벌써 나와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죠. 저는 멀리서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먼저 그는 비눗물로 가득 찬 양동이를 꺼내더니 과일을 놓을 자리를 바닥부터 깨끗하게 닦기 시작했어요. 대충 쓱쓱 닦는 게 아니었고 아주 꼼꼼하게 문질러서 닦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커다란 깨끗한 천을 바닥에 깔았고 그 위에 과일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올려놓기 시작했죠. 딸기, 포도, 배, 급하게 하지도 않고 마치 하나하나 보석처럼 다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조금 더 걸어가자 생선 장수가 보였어요. 그는 물고기 탱크 안에 얼음을 갈고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하루에 3번씩 얼음을 갈아준다고 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단지 물고기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해요. 계속 시장을 걸으며 둘러봤어요. 어떤 과일 장수들은 상자를 열어 과일을 분류하고 있었어요. 너무 익어서 팔기 어려운 과일들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따로 담아 음식 은행에 기부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이런 걸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한 여성이 와서 사과 몇 개를 샀어요. 그녀는 과일 장수에게 큰 지폐를 건넸고 장수는 사과와 거스름돈을 건네줬죠. 그런데 거스름돈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 여자는 몇 걸음 걷다가 멈췄어요. 손에 쥔 돈을 내려다보더니 다시 발걸음을 돌려 과일 가판대로 돌아왔어요. 그녀가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는데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다행히 엘로이즈가 그때쯤 도착해서 저에게 조용히 번역해줬어요. 엄마, 저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요, 거스름돈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다시 드릴게요. 과일 장수의 눈이 환해졌어요. 그는 활짝 웃으며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기뻐하는 얼굴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건 단순히 과일을 파는 문제가 아니야.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신뢰에 대한 이야기야. 누가 보고 있든 안 보고 있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이 시장이 잘 돌아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기 때문이었어요. 상인은 손님을 믿고 손님은 상인을 믿고 그 믿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프랑스 친구들, 오늘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여기선 비싼 과일이 바닥에 그냥 놓여 있어도 아무도 훔치지 않아요. 거스름돈을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돌려줘요. 어떤 아이가 포도를 하나 먹었는데 장수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더 주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친절히 살아 숨 쉬는 곳이에요. 저는 한국이 낯설고 무서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정직하고 따뜻한 분들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저는 그냥 조용히 닫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천 명이 그 글을 공유했고 세계 곳곳에서 댓글이 쏟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도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고 썼어요. 그리고 베르타가 제 문을 두드렸어요. 그녀는 조금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당신 글 봤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게 무서워서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미안해요.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아줬어요. 물론이죠. 새로운 걸 무서워하면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첫날부터 꿈꿨던 일을 했어요. 처음 저를 놀라게 했던 그 과일 가게에서 딸기를 한 박스 샀어요. 이 딸기에는 신뢰의 맛이 있어요. 제가 엘로이즈에게 말했어요. 정성껏 키우고 정직하게 팔린 과일이라서 더 달콤해요. 프랑스로 돌아간 후 저는 작은 시장 가판대를 열었어요. 한국처럼 먹어보고 사세요. 라는 표지판도 걸었죠. 처음에는 사람들도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럼 다 훔쳐가면 어떡하죠? 라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딸기를 한 개 맛보면 부모님이 한 박스를 사갔고 이웃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신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연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딸기를 먹을 때마다 한국을 떠올려요. 그 시장을, 그 사람들을, 그 따뜻함을요. 가끔은 밤늦게 엘로이즈에게 전화를 걸어요. 우리가 웃으면서 말하죠. 처음엔 무서운 전화였는데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견으로 바뀌었지. 그리고 저는 속삭입니다. 고마워요, 한국. 사람을 믿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